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사는 남자입니다. 누가 들으면 불효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제 사연을 들으시면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차별의 대상은 다름 아닌 저희 형이었고, 저와 형을 차별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저를 아껴줘야 할 어머니셨죠. 저는 형과 단둘뿐인 형제로 자라오면서 어머니께 차별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차별이 시작된 건 아니었고,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형과 제가 국민학교에 들어간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형은 저와는 달리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받아쓰기도 늘 100점을 받아오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등생이라 치켜세울 만큼 학습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죠. 그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올라가서도 쭉 이어졌고, 저는 형과는 달리 공부에는 소질이 없어 늘 형의 뒤에 서 있는 존재로 지내왔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인자하신 성품으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늘 저와 형을 똑같이 대우해 주시면서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의 어머니는 동네에서도 알아줄 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시간이 갈수록 저는 뒷전이고 형을 아끼며 형만 사랑해 주시더군요. 어릴 때는 그게 차별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었지만 사춘기가 오기 전 스스로 감정이라는 걸 제대로 느끼게 된 이후부터는 차별받는 상황들이 참 서럽기도 하고 정말 내 친엄마가 맞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편에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소세지 반찬을 해주실 때면 늘 형만 먹도록 하셨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하나 집으려고 하면, 야, 니네 형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서 젓가락을 들이밀어? 다른 거 먹어. 라고 화를 내며 반찬을 형 앞에 가져다 주셨고, 수학여행을 갈 때면 형은 10,000원, 저는 2,000원, 이렇게 금전적으로도 차별을 하셨죠. 한 번은 제 15살의 생일이었는데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 할 테니 돈 좀 달라고 말을 하니, 네가 이 집에서 뭐 한 게 있다고 생일 파티를 한대? 못나도 지 태어난 날은 챙기고 싶나 보네. 네 형을 봐라. 저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에휴, 너만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니까 내 눈에서 사라져.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달 전 형의 생일이었을 때는 선물로 카세트도 사주고 생일 케이크 사다가 축하 파티 해줬으면서 저는 이렇게 찬밥 신세니 그 사춘기 나이에 제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저도 그때부터 머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던 저는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저는 가출도 하기도 했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사고도 치곤 했었네요.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다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받고 입원실에 누워 있었더니 엄마가 찾아와서 제 뺨을 후려치더군요. 이놈아, 내가 동네 창피하니까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했었지. 이제 고등학생인 주제에 오토바이를 타다 남의 차는 왜 박는 거야? 그냥 죽어라 이놈아. 어떻게 지형이랑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내가 저놈 때문에 제 명예 못 살겠어. 네, 물론 제가 잘못을 했으니 야단을 맞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이제 막 수술 끝난 아들에게 갑자기 와서 뺨을 때리다뇨.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엄마한테 반항을 한 것 같아요. 형, 그놈의 형,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안 지겨우세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 호적에서 파세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뭐 이놈아? 도대체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건데요? 저 엄마 아들 맞기는 해요? 그놈의 형.
그 잘난 새끼 평생 그렇게 껴안고 사세요.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이렇게 저는 병원이 떠나갈 듯 울분을 토했습니다. 엄마는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제 반항에 잠시 놀라시는 듯 했지만 역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그래, 나도 너 호적에서 제발 파고 싶다.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내 뱃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얼굴에 그리고 네 형 얼굴에 먹칠하면 가만 안 놔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병원비 네가 내. 너 같은 거한테 내줄 병원비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며 가버리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가 처량하던지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버지가 오셔서 제 걱정을 해주며 위로를 해주셨지만 제 아픈 상처를 달래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는 전국을 돌며 건설 쪽에서 일을 하는 기술자셨기 때문에 항상 바쁘셨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 오지 못한 날도 많았고 저를 그렇게 보살펴주는 날도 극히 드물었죠. 유일하게 저를 안아주고 옆에서 사랑으로 챙겨주는 사람은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밥은 먹은 거야? 이 헬미가 맛있는 거 사줄까? 할머니, 아니, 왜 울어? 남자는 가끔 사고도 치고 그래야 나중에 큰 사람이 되는 거야. 딱 보니까 네 애미한테 또 한 소리 들었구만.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변한 게 없다니. 내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 그래도 우리 손주한테는 이 헬미가 있으니까 힘내. 남자는 자고로 눈물을 많이 보이는 게 아니야. 일로 와. 우리 손주 안아줄게. 할머니는 이렇게 언제나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때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할머니는 꽃다발을 사들고 제게 와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중국집으로 가 주머니에서 쌈짓돈을 꺼내 짜장면을 사주셨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당시 할머니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게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와의 시간을 오래 갖지 못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셨던 할머니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마셨거든요. 항상 웃는 얼굴로 제 이름을 불러준 할머니. 그런 할머니는 이제 한 줌의 재가 되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때 정말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할머니, 할머니라고 외쳐도 제 음성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죠. 그렇게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할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말이 있었거든요. 남자는 기술이 있어야 돼. 그래야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우리 손주는 손재주가 좋아서 분명 성공할 거야. 이 혜미가 항상 뒤에서 응원한다. 우리 손주 파이팅!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악착같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갔냐고요? 대학도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분 때문에 못 갈 뻔했었죠. 다행히 아빠가 중간에서 저도 꼭 대학을 가야 한다며 나서주신 덕분에 겨우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 네가 무슨 대학이야? 지금까지 밥 축내는 식충이로 살았으면 됐지. 공부머리도 없는 게 대학까지 가서 뭐하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어디 공장이나 들어가든지 취직해서 돈 벌어. 네 형 학비 될 생각이나 하란 말이야. 정할 거 없으면 노가다라도 뛰든지. 어디서 또 존벌레 마냥 돈 다 까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 여보, 얘도 대학은 가야 할 거 아니야. 대학은 무슨 놈의 대학. 머리도 안 되는데 들어갈 대학이나 있겠어? 지네 형을 좀 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들어가서도 맨날 공부하느라 힘들다고 난린데 지까짓 게 뭐라고 또 대학을 가? 쓸데없는 생각 말고 무조건 돈 벌어서 형한테 줄 생각이나 해.
당신 그런 소리 말어. 첫째는 공부머리가 있는 거고 둘째는 손기술이 좋잖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더 공부해서 기술자 되면 되지. 요즘은 그게 더 돈 많이 번다고. 애 엄마가 자식한테 하는 소리가 어찌 그래. 둘째 너는 무조건 대학 가라. 네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가. 이 아빠가 보내줄 테니까. 맞습니다. 저는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지만 아버지를 닮아서 손기술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차별하고 늘 형만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시킬 때 아버지는 그런 저를 챙겨주시며 같이 라디오도 뜯어서 다시 조립해보고 집에 고장난 기계 같은 것들도 같이 고쳐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손기술을 조금씩 익힐 수가 있었죠. 저희 어머니는 대학 가는 걸 극심히 반대하셨지만 아버지는 저를 응원해 주셔서 그나마 힘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 뒤를 이어 건축과에 들어갔고 아버지께 말씀드려 독립까지 하면서 저의 인생을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형은 컴퓨터 공학 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었고 저는 나름 기술 자격증을 여러 개 따서 기술을 배워 일반 직장인들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 대한민국 남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죠. 역시 제 손으로 힘들게 돈을 버니 돈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더군요. 정말 악착같이 모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 하면 무조건 70% 저축을 했을 정도로 제 미래를 위해 한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부럽지 않는 월급을 받는데도 엄마의 차별은 그칠 줄을 몰랐어요. 제 직업이 현장직을 많이 돌아다니는 직업인 걸 아시고는 무시하고 깔보기까지 하시더군요. 야, 너는 고작 직업을 선택한 게 니네 아빠랑 똑같이 노가다냐? 그런 일은 천민들이나 하는 직업이야. 아유, 니네 아빠는 그래도 처음에는 어여엇한 직장이 있었다. 실직이 돼서 지금은 노가다 뛰고 있지만 너는 처음부터 노가다니? 네 형을 봐라.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거 모르니? 이래서 내가 너하고 형을 차별한 거야. 네 형이 이 엄마 평생 책임진다고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 아무튼 어디 가서 너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마. 창피하니까. 참 여전하시죠. 사람 성격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차별은 제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형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형은 본인처럼 많은 연봉을 받는 능력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을 했고 이때 어머니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집이며 혼수며 알아서 다 해주고 심지어 외제차까지 뽑아서 형에게 해주었습니다. 형수는 미국에서 오래 살다 한국 대기업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형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형수가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 어머니는 참 이뻐해 주시더군요. 형수한테 우리 며느리, 예쁜 며느리 뭐 필요한 거 없어? 늘 이렇게 말을 하시며 잘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하면 형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것들은 해주시겠지 하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은 말 그대로 소망에 불과했습니다. 저도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할 때가 돼서 어머니께 소개를 시켜줬더니 예, 우리 첫째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집은 내가 5천만 원짜리 월세방은 구해줄 수 있어. 며칠 전에 알아보니 투룸인데 5천에 40 하더라.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자고로 신혼 때는 아주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 점점 올라가는 재미도 있지. 그리고 해올 건 해와야지. 혼수는 부담 안 되게 3천만 원만 해와라. 내가 이놈의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등골 빠진 줄 알아? 그러니 그 보상은 받아야겠다. 어차피 지금부터는 네 남편이 되는 거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지. 무슨 말인 줄 알았지? 제 아내는 그 소리를 듣더니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집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며느리에게 그동안 아들을 키워준 값으로 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니요. 이게 정말 제정신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소리가 맞나요? 형수 시집 올 때는 혼수 같은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대며 전자제품이며 다 사줬으면서 제 아내 될 사람에게는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바치라니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그 자리에서 커트를 해버렸습니다. 엄마, 3천만 원이요? 지금 장난하세요? 그 돈이 뚝딱 생기는 돈이냐고요. 형 결혼할 때는 엄마가 그쪽 혼수까지 다 해줬으면서 우리는 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데요? 절대 못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어떻게 제가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실망을 주세요. 그러다 정말 나중에 후회합니다. 명심하세요. 저의 똑소리 나는 행동에 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셨지만 저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무시해 버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역시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죠. 한창 결혼 준비로 바쁠 때 어머니가 한 번은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예, 그 그지 같은 집안에 장가가면서 너 우리한테 뭐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지? 혼수 해오란 소리에도 아주 그냥 미친 개처럼 날뛰길래 나도 치사해서 말았는데 혼수도 안 해오는 것들 집까지 해줄 생각 없으니까 너희들이 집 알아서 구해. 니네들한테는 5천만 원짜리 월세방도 아깝다. 그리고 사람은 다 자기 형편 맞춰 사는 거야. 어쨌든 알아서 해라.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혼수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세방마저 해줄 수가 없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하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 의지할 생각, 뭐라도 요구할 생각, 부탁할 생각도 일절하지 말라고 해버렸죠. 엄마, 앞으로 후회하지 마세요. 평생 어머님의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야, 너 지금 비꼬는 거니? 너한테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받아먹을 게 안 보이는데 내가 왜 믿지는 장사를 해야 하는 건데? 네 형처럼만 했어봐라. 이제 두고 봐. 니네 형 조금만 있으면 나한테 효도한다. 너는 어디 내가 길바닥에 안 버리고 지금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일말의 기대를 한 내가 잘못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저는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으며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 아내도 처음에는 소박하게 사는 게 좋겠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 그동안 제가 모아온 돈이랑 처갓집에서 7천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 장인어른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고 둘이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것처럼 고마울 게 없다면서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 몰래 따로 3천만 원을 해주셔서 조금 여유가 생길 수가 있었네요. 저는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앞으로 내가 더 잘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현장에 갔다 퇴근을 하면 밥상을 차려놓은 아내가 있어서 좋았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아내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런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자리를 잡기 위해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네요. 이 세상을 살아보니 돈만큼 최고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네, 아니네, 명예가 중요하네,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전 돈이 있어야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아이들도 낳아야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집에서 형처럼 제게 지원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제 힘으로 제 가정을 일으켜야 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악착같이 버티며 일을 해가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못 가 또 한 번의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아버지 생신 때 형네 가족들도 다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밥을 먹던 중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다 뿜어낼 만큼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죠. 어머니, 우리 미국에다가 집 구해놓은 거 조만간 보러 들어가려고요. 거기 사는 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급하게 엄마가 준 돈 다 합해서 구하긴 했는데 눈으로 일단 보긴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아유, 알았어. 이따 밥 먹고 다시 얘기하자. 뜬금없이 미국에 집을 구했다고 하는 형의 말을 들으면서 저희 온 가족이 의아해했고 거기에 안절부절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미국에 집이라니? 뜬금없이 미국의 집은 왜 산 거야? 어머니가 말씀 안 들으셨어요? 아버지한테 말씀하신다길래 전 다 전달된 줄 알았는데. 저희 미국에 집 구했어요. 이 사람 일 때문에 미국에 종종 가야 할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네 엄마가 돈을 줬다는 건 뭐야? 돈이요? 몰라요. 돈 생겼다면서 미국에 집 사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좀 도와주셨는데요. 물론 우리도 보태긴 했지만요.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더니 이번에는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당신, 당장 말해.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애한테 돈을 보내? 아이 참, 그게 중요해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필요하다는데 엄마로서 도와줬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내가 좀 돈 모아둔 게 있어서 보내줬어요. 2억 정도. 뭐야? 아니 당신은 2억이 어디서 나서 모았다는 거짓말 안 통하는 거 알지? 바른 대로 말 안 해? 아버지는 무서운 호통을 치며 며느리들이 있는 것도 개의치 않아 하시며 물으셨고 아버지의 성화에 마지못해 이야기한 어머니의 말에 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집 담보로 대출 좀 받고 적금 좀 깼어. 뭐야? 당신 제정신이야? 그 돈이 지금 어떤 돈인데 당신 마음대로 손을 대. 미쳤어? 아니, 내가 어디 이상한 데 쓴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데. 우리 아들내미한테 쓴 거잖아. 진짜 별꼴이야 진짜. 저는 형네 미국 집을 구해줬다는 소리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월세방도 아깝다고 했던 분이 서울에 집도 있는 형에게 미국 집도 구하는데 2억을 보태줬다니요. 정말 서러워서 속이 탈 정도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는 저의 아내의 손을 잡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어머니,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대출까지 받으라면서 대출이 싫으면 빌라에서 살라고 하셨죠? 노년에 형한테 효도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머니 연세 지금 벌써 60이 훨씬 넘으셨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으니 그럼 어디 한번 어머니 투자처에 열심히 돈 퍼붓고 잘 살아보세요. 못난 아들은 이만 가겠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내의 손을 잡고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뛰쳐나오더군요. 그러시면서 저를 붙잡으시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애초부터 내가 저 여자에게 돈을 다 맡기는 게 아니었어. 네 마음 잘 안다. 이 애비도 이제 나이가 60 넘은 지 오래라 힘이 없어. 이 애비가 어떻게든 널 도울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기분 풀도록 해라. 며느라,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정말 할 말이 없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실 건데요? 이러고 산 지가 벌써 30년이에요. 아버지는 지방 다니시느라 제가 얼마나 그동안 고통받고 살아왔는지 잘 모르시죠? 이젠 정말 지겹다고요.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고요. 안다,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안한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저를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최선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라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전 아버지하고만 연락을 하면서 지냈어요. 어머니에게는 그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죠.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만 신경 쓰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시간이 흘러 저희 형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손주들한테까지도 차별을 일삼는 분이셨으니까요. 명절 때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 때문에 겨우겨우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저희 어머니는 형 아이들한테는 끔찍하게 했지만 저희 애들한테는 정말 옆에서 봐도 심할 정도로 대하시더군요. 야, 저리 안 가? 어디서 앵기길. 아주 그냥 생긴 것도 어쩜 지네 아빠랑 엄마를 똑 닮아서는 관상이 딱 거지팔자로 살 팔자들이네. 아유, 속 터져. 라며 아이들을 너무 막대하셨어요. 명절 때 한 번은 형수가 또 아기를 낳아 아기 의자까지 놓게 되면서 식탁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니네는 큰아빠네하고는 겸상하는 것도 웃기니까 저기 딴 데 가서 먹어라. 니네 엄마한테 상 펴달라고 해서 저기서 먹어. 어디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어. 라고 말하며 식탁에 미리 앉아있는 애들을 쫓아버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한마디를 했죠.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랑 겸상하기 싫습니다. 추잡하고 더러워서요. 저희는 이만 꺼져드릴 테니 형 식구들이랑 실컷 밥 잡수세요. 그리고 세뱃돈 1,000원이요? 형님네 애들은 5만 원 주면서 1,000원? 참 대단하시네요. 이제는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이제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이렇게 말해버리고는 아버지께만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리고는 아예 애들을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에 10년 동안 명절에 잠깐 얼굴만 비출 뿐 어머니와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니, 솔직히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만 아니셨다면 이 지긋지긋한 인연 깨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저와 아내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벌어 좋은 아파트도 장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위안일 수 있었겠네요. 하지만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또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엄마를 대신해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저희 아버지가 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비극이었어요. 그렇게 듬직하셨던 아빠는 세월이라는 무게와 암이라는 병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산 건 아버지의 존재가 정말 컸었는데 그렇게 떠나시니 얼마나 눈물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장례식장 그 자리에서 모두가 오열을 하며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아버지가 그동안 모아두셨던 돈들은 전부 아내인 어머니와 저의 형이 분할 상속을 받게끔 되어 있어 그걸 처리하는 데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의 인연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저희 어머니는 또 이런 황당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첫째야. 네 아빠 돌아가시고 나 혼자 외로워서 못 살아. 그러니까 내 재산까지 다 합해서 너한테 줄 테니 난 너네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줘라. 막내네는 적어주면 딱이고 너랑 나랑 아파트 나눠야 하는데 못하러 그러니 어차피 지금 너네 사는 곳이랑 거리도 얼마 안 되니까 거기로 들어가 살자. 대신 우리 집 살던 것도 다 팔아서 얹어줄게. 제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형과 같이 살자는 의사를 전달했어요. 형네는 같이 살자는 말에 반발심이 드는 듯 했지만 아파트와 재산을 합해 7억을 주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받고 잘 불려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를 마무리 지었죠. 한 3년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후로 어머니는 형네 집으로 들어가 사셨고 저는 형네하고도 거의 왕래를 안 하며 지냈었기 때문에 간간히 소식만 들으며 저희의 일상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받았더니 뜬금없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조카들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아예 넘어간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일단은 어머니가 가장 궁금해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같이 가는 거야? 아니, 그 노인네가 미국을 어떻게 가? 모실 만큼 모셨으니 이제 혼자 독립하셔야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주 그냥 자기도 데리고 가라고 생떼를 부리고 난리가 났다. 근데 어머니는 못 가셔. 가봤자 적응 못하고 금세 한국 오겠다고 난리칠 게 뻔해. 우리도 거기 가서 처음 사업하면서 자리 잡는 건데 힘들 테고. 그래서 그런데 네가 좀 모시면 안 되겠니? 내가 한 3년 동안이나 모셨으니 너도 이제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 말했더니 너랑은 죽어도 못 산다고 하시는데 어쩌겠냐. 그래도 네가 아들인데. 요즘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골치가 다 아파. 아주 며칠을 알아 누워서 데리고 가라고 난리도 아니야. 저는 저한테 무심하게 행동했던 어머니만큼이나 어머니를 무심하게 대하는 형을 보니 괴물이 괴물을 낳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저는 그들에게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 네가 많은 재산 받았으니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며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얼마 뒤에 이번엔 어머니가 아주 오랜만에 전화를 하셨더군요.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예, 너네 첫째 형 이민 간단다. 미국 가서 사업하겠대. 나는 죽어도 못 데리고 가겠다니까 너네가 이제 나 좀 책임져라. 저는 당당하게 나오는 어머니를 보며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더군요. 죽어도 저랑 못 살겠다고 했던 양반이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는 모시고 살라뇨. 그래서 실컷 웃어주고는 말씀드렸죠. 어머니,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데요? 우리 남 아니었던가요? 자식 새끼 잘못 키워서 노후 대책에 실패하신 걸 왜 여기 와서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는 어머니 말대로 드릴 게 없어요. 내 거든 남의 거든 밥그릇 만들기에도 바쁘니까 어머니 책임지라는 끔찍한 소리는 꺼내지도 마세요. 뭐야? 이야, 네가 자식 새끼로서 그게 할 소리야? 도리도 안 하는 게 무슨 자식이라고. 당장 나 들어갈 방 만들어 놔. 내일이라도 당장 들어갈라니까. 무슨 소리세요? 저 어머니 자식 아닌 지 오래됐습니다. 저한테 부모님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여지껏 한 번을 안 찾다가 금이야 오기야 챙긴 투자처에 문제 생기니까 이제야 제가 아까우세요? 근데 어쩌나요? 이미 버스 떠났어요. 야, 이게 진짜. 너 내일 가서 봐. 내가 찾아가서 홍군형 내줄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하나도 겁 안 나요. 그리고 어머니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는 받아먹을 게 쥐뿔도 없을 거라고. 네, 어머니 말대로 저 쥐뿔도 어머니한테 드릴 거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어디 벽에 똥칠할 때까지 혼자서 잘 살아보세요. 어머니가 키운 괴물이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보면서요. 저는 그렇게 제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 뒤로 형은 정말로 이민을 가버렸고 어머니는 그나마 양심이 남은 형이 단칸방으로 얻어준 집으로 들어가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형도 미국에서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처럼 연락이 오지 않고 있고요. 어머니는 어머니가 뿌린 대로 거두었다는 걸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어머니에게 차별 대우를 받으며 온갖 서러움을 다 당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형이 자신을 버리니 아쉬운 마음에 저를 찾는 게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어머니는 빈털터리가 되어 혼자 사는 신세가 되었고
노년에 그동안 하지도 않던 일자리를 구해 먹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평생을 저는 어머니 밑에서 식충이로 거지로 살았고 형은 왕자로 떠받들여지며 살았는데 이 서름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살아오는 시간만큼 생각과 지혜가 함께 자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중에 한 케이스가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이 상처가 아무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변에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인연들이 넘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모두가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서 저와 같은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꼭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